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이 최근 모바일 사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가? 지난해 삼성그룹 인적성 검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대기업 면접 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인적성 검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지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그룹 공채인 삼성그룹의 인적성 검사가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통상 10만 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시험을 쳐 삼성고시라고 불릴 만큼 경쟁률이 치열한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도형 추리 등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항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삼성 직원들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기 때문에 삼성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부는 필수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포스코, SK그룹 등도 이번 달 인적성 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SK그룹은 직장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실행 역량 영역을 따로 출제하는데 지원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포스코의 경우 인적성 검사 문항만 500개가 넘기 때문에 기본 점수 확보를 위해서는 난이도가 낮은 문항을 중심으로 빠르게 푸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답변을 무작위로 찍으면 오히려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일관된 답변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업의 기사를 좀 쭉 서칭을 해서 본다던가 보고서들을 좀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사업 환경은 어떻고 또 향후에 어떤 경영 목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고 준비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른 만큼 인적성 검사 유형도 다양하다면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경제 심리에 이어서 일자리 사정도 풀리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만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서 구조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월 24만 명에 그쳤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2월 37만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46만 명대까지 커졌습니다.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겁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도 60% 위로 올라왔고 3월만 따져보면 2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공식 경제 판단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4월호가 수출과 소비 개선을 근거로 경기 회복 조짐을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흐름입니다. 산업 생산이라든지 건설 기성, 건설 수주 같은 건설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지만 이면에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도 구조조정 탓에 제조업 취업자는 9개월째 줄었습니다. 60대 취업자 증가가 27만 명에 달할 정도로 취업자 증가 대부분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30대, 40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8개월째 증가했는데 다수가 직원 없는 영세업체입니다. 일용직도 5달 내리 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영세 자영업, 비정규직으로 몰린 중장년층이 상당수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취업자가 늘어도 고용구조가 악화하면 내수는 풀리지 않고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숫자 늘리기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지난달 국내 증권시장 유입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3월 54억 9천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는 2월보다 5억 6천만 달러가 늘어난 것이자 2012년 이후 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겁니다. 한편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은 0.48%로 2월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선두다툼에 나서자 두 후보의 경제 공약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경유 가격을 올려 마련한 재원을 미세먼지 줄이기에 쓰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문 후보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누가 당선돼도 경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유차 판매는 시들해지고 전기차 등의 인기는 급등할 전망입니다. 문 후보가 내놓은 통신기본요금 폐지 공약도 주목됩니다. 문 후보는 통신사 사내유보금이 수십조 원이라며 통신기본료를 폐지해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선 인터넷을 공짜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 소비자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태계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기본요금 폐지 공약 하나만으로도 통신 3사가 연간 7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날아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인 출신 안 후보는 중소기업 청년임금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벤처와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야권 후보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건설사 업황은 밝지 않습니다. 기존 여권 후보에 비해서는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반면 두 후보의 공약에 자주 등장하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산업 등은 대선 테마주로까지 거론되며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그간 기업 구조 조정은 은행과 그 뒤에 버티고선 정부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에서 보듯 은행들은 손실 회피에 급급하고 오히려 회사채나 주식이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펀드와 법원이 주도하는 새 구조 조정 방식이 도입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새 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부실 기업을 구조조정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게 주목적인 사모펀드의 특성을 살리는 겁니다.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동양그룹 구조조정에서 사모펀드가 인수한 동양매직이 부실을 털고 SK에 되팔린 게 대표적입니다. 구조조정을 맡을 8조 원 규모 기업 구조조정 펀드에는 민간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도 돈을 넣습니다. 투자기업 부실화 시 일정 부분 부담을 져줘 돈이 쉽게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구조조정 펀드의 산하펀드들이 실제 구조조정을 맡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흔히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벌처펀드처럼 대량 해고에 집착하거나 배당에만 몰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을 되살릴 때의 장점이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펀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부실이 심각해지기 전에 매물로 나오도록 엄격한 신용평가 체계를 만들고 사모펀드가 매물들을 쉽게 찾게 중개 플랫폼도 구축합니다. 부실 기업은 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 헐값 매각을 막을 계획입니다. 법원 역할도 커집니다. 시간이 걸리는 기존 회생 절차 대신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단기 법정 관리 P플랜 운영을 회생 법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펀드와 법원 주도형 구조조정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화한 방식입니다. 그간 은행 주도로 포장된 한국의 관치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심사 강화에도 가계대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3월 말 713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9,30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에 급감하면서 가계대출 억제책이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 2월부터 다시 2조 9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사철을 맞아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습니다. 중저가 폰이 잘 팔린 덕이었는데 지난 7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A8에 대한 반응도 좋아서 당분간 순항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작년 4분기 애플의 1위 자리를 내줬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는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 분석 결과 삼성전자는 생산량 기준 점유율 26%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 7%포인트 이상 오른 겁니다. 가을에 신제품을 내놓아 하반기가 강한 애플은 4분기 반짝 1위를 도로 내줬습니다. 두 회사 간 격차는 9%포인트가량입니다.
프리미엄 폰 단일 품목 전략을 쓰는 애플과 달리 최고급부터 보급형까지 갖춘 삼성의 다품목 전략이 역전의 주 요인이었는데 삼성의 점유율은 2분기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출시 대기 중인 갤럭시 S8 시리즈가 국내 예약 판매량만 닷새 만에 60만 대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출시했을 때부터 관심 있게 제품을 봤었는데요. 제품을 지금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 마감도나 이런 그립감이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화면이 되게 이렇게 베젤이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또 이번 시리즈 일부 모델은 예약이 준비 물량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사건이 재현되지 않는다면은 이번 갤럭시 S8는 프리미엄 영역에서 삼성의 브랜드 입지를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아이폰 8을 내놓을 올 가을까지는 삼성의 1위 자리는 확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예능 프로그램 인기가 높은데요. 우리 방송 포맷을 수입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시청률 상위권을 휩쓴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결정 뒤 중국이 우리 콘텐츠 수입에 장벽을 쌓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저장위성 TV가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의 판권을 사서 만든 프로그램 달려라 형제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어 작년 중국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2, 3위에 올랐습니다. 4, 5위도 한국 예능을 본뜬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 방송 할 것 없이 우리 콘텐츠들이 톡톡히 한몫하고 있는 중국 문화산업 시장은 매년 2자릿수 비율로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 산업은 최대 시장 중국에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국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이 지난해부터 외국 방송 판권 수입 규제에 나선 데다 최근 사드 역풍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뒤 비공개리에 내려진 이른바 한한령은 아이돌 가수의 공연부터 한국 배우 출연 드라마 송출 제한까지 전방위로 한류에 발을 묶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판권을 사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 교체 요구까지 벌어지고 있어 대안 마련 없이는 한류 산업 자체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사드 이후를 대비해서 중국과 일방적인 그 컨텐츠 수출이 아닌 중국과의 합작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중국 연예인들의 한국 내 홍보 같은 것도 지원하는 상호 윈윈할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 축소와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까지 대체 시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꼴로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성 서울병원 교수팀이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상대로 스마트폰 생활습관 자가척도 방식으로 정신질환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스마트폰 중독 질환을 겪은 사람의 비율은 5%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더 많이 스마트폰 중독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에서 중독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태반 주사 등을 불법 유통시킨 업자와 이를 구매해서 사용한 일반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거래한 의약품은 수십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준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속반이 의약품 유통업자의 창고를 덮칩니다. 서랍 속에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득합니다. 이거 정품이에요? 정품 아니에요? 택배 상자를 뜯어봤더니 태반 주사로 알려진 라인액주도 무더기로 나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각종 의약품 6억 1천만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56살 윤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윤 씨에게서 의약품을 사들인 사람들도 함께 입건됐는데 이들은 전현직 간호사나 주부들로 본인이 직접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양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지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통한 불법 시술에 쓰인 겁니다. 병원에서 맞게 되면 3만원에서 5만원의 가격을 주고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사 아줌마들을 통해서 맞게 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도 진통제로 쓰이는 트로돈 주사 등
의약품 900여 개 품목 7억 9천만 원어치를 무허가 소매상에게 불법 판매한 도매상 49살 한모 씨 등 10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할 경우 관리 부실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직원이 아니라 현장 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학생이었는데요. 가족들은 숨진 여학생이 평소 할당된 코를 채우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와 비슷하게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 핫키워드 시간의 특성화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종류 학교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특성화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 또 상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와 같은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안적인 성격으로 생긴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특기를 살려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또 금은보석 세공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진학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한다니까 참 좋은 취지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지난해에만 10만여 명의 대상 학생 가운데 4만 4천여 명의 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했는데요. 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아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이론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고용할 수 있어서 좀 서로 이득일 것 같은데 현실은 다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특성화고 현장 실습 실태를 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 465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또 근무를 시킨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기업은 표준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고 또 어겼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엄연히 불법 행위인데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군요. 또 어떤 부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밖에도 정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경우가 95건, 또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는 43건, 또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7건, 또 성희롱은 17건, 기타 부당한 대우가 45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엄연히 교육 과정의 일부인데 그동안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고용한 업체나 학교 모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원칙적으로 현장 실습을 교육 과정의 하나로 인정을 해야 하는데요. 일부 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실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맞지 않는 일시적 아르바이트 형태에도 마구잡이 취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업률로 학교 성과를 평가하다 보니 생긴 역효과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을 테고 학교는 취업률을 높여서 지원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특성화고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공과 무관한 현장 실습을 거부할 권리. 또 둘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과 실습 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 교과를 익힐 권리. 또 셋째, 정부와 교육청, 학교의 현장 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또 넷째, 여러 종류의 현장 실습 중에서 선택하고 또 결정할 권리. 다섯째, 현장 실습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 보호할 권리.
6째, 현장 실습을 중도에 그만뒀을 때 두려움 없이 학교에 돌아갈 권리. 7, 현장 실습 중 적절한 이 노동 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네, 이런 선언이 발표가 됐다는 건 지금까지 이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루빨리 제도적인 대책이 빨리 나와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돕는다는 특성화고의 본래 취지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